지금 평양 지하 500m에서는 김정은의 시신이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영하 196도, 악마의 냉동고 속에 감춰진 뇌의 실체와 시진핑의 남한 점령 작전,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리설주가 가져온 피 묻은 가방 안에는 김정은의 잘린 손가락이 들어있었습니다. 건국 영웅의 50년 전 예언이 소름 끼치게 적중하는 이 순간, 여러분의 이웃으로 위장한 자객 3,000명이 독침을 들고 우리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소멸하느냐, 만주까지 수복하는 위대한 통일이냐, 그 피말리는 첩보전쟁의 진실을 지금 즉시 폭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다음 타겟은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릴게요. 구독은 방송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평양의 가장 깊숙한 성역 금수산 태양궁전 지하 500m 안반층을 지키던 이로 호위전담반 소속 박대식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폭로할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히 이 나라를 지켜오신 어르신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할 국가 안보의 핵심 기밀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껍데기에 불과하죠.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그 영화의 냉기 속에서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하며 가슴에 새긴 피의 기록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주석님이 현지 지도를 다니며 인민을 살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짜인 연극입니다. 김정은의 심장은 이미 작년 2025년 12월 15일 새벽 3시 14분 평양 주석궁 내 특수 의료실에서 영원히 멈췄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오빠의 죽음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선택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잔혹한 시신 보존 방식인 냉동 보관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스위스에서 액체질소 특수 냉각 장치가 극비리에 공수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일반적인 냉각기와는 차원이 다른 물건입니다. 영하 196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지해야 하는 초정밀 기계였죠. 평양 지하 500m, 핵폭탄이 떨어져도 끄떡없는 그 견고한 안반층 지하 벙커는 그렇게 김정은만을 위한 거대한 얼음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그곳의 육중한 강철문을 처음 열었을 때 코끝을 스치는 그 비릿한 금속 냄새와 액체질소가 뿜어내는 하얀 증기는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신 부패를 막기 위해 투입된 이들은 러시아에서 온 특수 보존팀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누워있는 레닌의 시신을 관리하던 이들보다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은 김정은의 온몸에서 혈액을 모두 뽑아내고 그 자리에 특수 보존액과 냉각제를 채워 넣었습니다. 이 끔찍한 작업은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평양 시내의 전등이 예고 없이 꺼지고 난방이 중단되는 사태가 빈번했는데 인민들은 그것이 단순한 전력난인 줄로만 알았겠지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주석궁 지하 보관소의 냉각 장치를 돌리기 위해 평양 전체 전력의 80%를 강제로 끌어다 쓴 결과였습니다. 한 사람의 시신을 얼리기 위해 수백만 인민이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던 것입니다. 김여정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그 차가운 지하 보관소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린 김정은의 시신 앞에 서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듯 그날의 국정 운영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 문 밖을 지키며 김여정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오라버니, 오늘은 남조선 놈들을 압박할 계획입니다로 시작하는 그 보고는 시간이 갈수록 광기를 띠었습니다. 죽은 시신 옆에서 매일 아침 보고를 올리는 그 기괴한 의식을 지켜보며
저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시신에는 수십 개의 센서와 최첨단 생명 유지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멎은 시신의 생명 유지 장치가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대외적으로 김정은이 살아있다는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모니터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심장 박동 신호가 규칙적으로 흐르고 있었고 김여정은 이를 이용해 전 세계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거대한 가짜 숨을 쉬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던 저의 동료들, 1호 호위전 단반 요원들은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비밀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김여정은 보관실을 지키던 요원들에게 집단 자살을 강요하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면 즉각 현장에서 처형했습니다. 제 바로 옆에서 총을 들고 서 있던 전우가 다음날 차가운 시신으로 실려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이곳이 바로 악마의 소굴임을 확신했습니다. 김여정이 이토록 처절하게 김정은을 얼음 속에 가둬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직 후계 구도가 완성되지 않았고 김정은의 죽음이 알려지는 순간 북한군 내부에 반란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수한 극비 음성 파일에서 김여정은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성님은 잠시 쉬고 계신다. 인민들은 그분이 주무시는 줄로만 알게 하라. 이 목소리는 지금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비밀의 성벽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냉각 장치가 과부하로 오작동을 일으켰던 날 평양 시내 전체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지하 보관소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자 당황한 고위 장령 한 명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보관실 내부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결코 나와서는 안 될 진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김여정은 그 장령을 그 자리에서 직접 권총으로 사살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녹아내리는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확인한 충격적인 진실은 그 냉동 캡슐 안에 들어있는 것은 김정은의 온전한 시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년 전부터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던 김정은은 자신의 뇌만이라도 따로 보존하여 훗날 기계 몸에 이식하겠다는 허무맹랑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김여정은 그 계획을 이어받아 김정은의 뇌만을 따로 추출해 집중적으로 냉동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작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되었다는 문서를 제가 국정원에 전달했을 때 조사관들도 손을 떨며 믿지 못하더군요. 김여정은 왜 이토록 오빠를 땅에 묻지 못하고 기괴한 집착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냉동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배후의 거대 국가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 모든 의문은 북한 체제의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탈출 전 마지막으로 그 차가운 보관실의 유리창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소름 끼치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은 보관함 유리벽 안쪽에 아주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국은 밖에서 안을 닦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차가운 유리벽 안쪽에서 밖을 향해 절박하게 밀어낸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김정은이 그 안에서 눈을 뜬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악마가 그 안에서 숨쉬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기괴한 손바닥 자국이 의미하는 진실은 잠시 후 우리 위성이 포착한 더 큰 충격과 함께 드러납니다. 그 기괴한 손바닥 자국이 남겨진 주석궁 지하의 진실을 뒤로하고 저는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2026년 3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폭풍은 이미 평양 상공에서부터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독자 정찰 위성 아리랑 7호는 평양 주석궁의 일거수일투족을 0.1m급의 초고해 상도로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진 촬영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심장부가 썩어 들어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감시 작전이었죠. 국정원 안가에서 제가 처음 마주한 아리랑 7호의 촬영 데이터는 실로 경악스러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잡힌 주석궁 지하 벙커의 에너지는 비정상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전력난에 허덕이는데 오직 그 지하 깊숙한 곳에서만 거대한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영하 196도의 냉각 장치가 뿜어내는 마지막 단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보았던 그 손바닥 자국의 주인공이 일으키는 소동이었을까요? 상황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평양 외곽의 군사 움직임이었습니다. 위성은 평양 주변에 집결한 무려 3,000대의 탱크 포신을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신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보통이라면 남쪽인 서울을 향해야 할 포신들이 어찌된 일인지 자신들의 심장부인 주석궁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북한 내부에서 거대한 군사 쿠데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김정은의 전용 열차는 벌써 3개월째 원산역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고 위성은 열차 주변에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까지 선명하게 찍어냈습니다. 김정은이 건재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가 전송해온 사진 한 장의 상황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석궁 옥상에 하얀색 페인트로 큼지막하게 적힌 네 글자 HELP, 헬프라는 글자가 포착된 것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 쏘아 올린 이 절박한 구조 신호를 보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김여정의 광기에 억눌려 있던 누군가가 혹은 김여정 본인이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내부의 적들을 피해 마지막 도박을 한 것일까요? 주석궁 마당에는 정체불명의 미사일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고 야간 군사훈련이라는 명목하에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는 매일 밤마다 처참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 신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위성은 리설주가 은밀하게 이용하던 지하터널 입구에서 대규모 트럭 행렬이 북중 국경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그 트럭들에는 평양의 금괴와 김씨 일가의 비자금이 가득 실려 있었죠. 하지만 중국은 이미 그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국경 쪽으로는 인민의 반군 수만 명이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늑대와 여우의 싸움을 지켜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하이에나처럼 말입니다. 3월 15일을 앞두고 평양 광장에 설치된 거대 조형물은 겉보기에는 축하용이었지만 위성 분석 결과 그것은 대규모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임시 수용소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전략 정찰기 RC-135 역시 24시간 내내 평양 상공을 돌며 이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워싱턴과 서울에 타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위성 카메라가 주석궁 앞마당에 나타난 김정은의 대역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정말이지 소름 끼쳤습니다. 햇빛을 받은 대역의 얼굴 피부가 마치 실리콘이 녹아내리듯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짜가 가짜를 연기하며 버티는 체제의 마지막 발악이었죠. 상황이 이쯤 되자 대한민국군 수뇌부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내부 붕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리랑 7호가 정밀 분석한 결과 평양 외곽을 포위했던 3,000대의 탱크 중 상당수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무풍선으로 만든 가짜 탱크를 배치해 놓고 내부 반란군을 속이려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탱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이미 남한 국경선 지하에 뚫려 있던 거대 땅굴 속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카드는 평양 수호가 아니라 남한을 향한 전면적인 자폭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이 정보를 확인한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해졌죠. 위성은 왜 매일 새벽 3시에 평양 주석궁만 집중적으로 비췄을까요? 그것은 그 시간에만 지하 보관소의 환기구가 열리며 내부의 기체가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냉매가 아닌 고도로 정제된 신경 독가스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김여정이 주석궁 전체를 거대한 가스실로 만들어버렸다는 증거였죠. 그녀의 손목에 항상 감겨있던 두꺼운 붕대 역시 지하 보관실의 냉각 장치를 수리하다 입은 동상 흔적이 아니라 자살 시도의 흔적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야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절박한 징후들이 3월의 붉은 달이 뜨는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위성이 포착한 시민들의 움직임은 죽은 자들의 도시처럼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가 마지막으로 전송한 사진 한 장은 상황실의 모든 이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주석궁 정문도 비밀 벙커 입구도 아니었습니다. 평양 시내 곳곳에 낡은 아파트 베란다와 골목 어귀에 누군가 몰래 내걸어 놓은 작은 천 조각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흰색 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렌즈를 최대치로 확대하자 상황실은 경악과 환희로 뒤덮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태극기였습니다. 70년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휘날린 적 없던 우리의 태극기가 평양 한복판 여기저기에서 소리 없이 펄럭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북한 인민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태극기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평양 도심에 태극기가 걸린 그 기적 같은 장면의 이면에는 50년 전 청와대 지하 금고에 봉인되었던 무시무시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양 밤하늘에 소리 없이 휘날리던 그 태극기들을 보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한국에 도착해 국정원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는 더욱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가 이미 50년 전 한 위대한 지도자의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2026년 1월 청와대의 깊숙한 곳 지하 비밀 금고의 육중한 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1976년 건국 영웅이라 불리는 박 대통령께서 직접 서명하고 봉인한 초극비 문서 불자조 계획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처음 대면했을 때의 그 압도적인 중압감을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강인한 필체로 2026년 북한 소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50년 전 대한민국이 아직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 시절에 어떻게 오늘날의 이 비극과 기적을 가토록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문서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50년 뒤인 2026년 3월 보름달이 뜨는 날 북은 지도에서 사라지고
대한민국은 비로소 하나가 되리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50년간 국가 기밀 중의 기밀로 분류되어 오직 국가 통수권자만이 그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서를 보관해온 책임자는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더군요. 박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기 직전 이 문서를 건네며 내 사후 50년 뒤에 정확히 이 날짜에 이 문서를 열어다.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 노병들이 일어나 나라를 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문서 안에는 현재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붕괴의 7가지 징후가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급사, 지하 냉동 보존, 그리고 인민들의 자발적인 태극기 개항까지 말이죠. 박 대통령께서는 당시 김일성에게 보내는 비밀 경고장까지 이 문서에 동봉해 두셨습니다. 내 놈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50년 뒤엔 우리 민족의 기상이 평양을 덮을 것이다라는 준엄한 꾸짖음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문서에 함께 담긴 통일 후 대한민국 영토 지도였습니다. 그 지도는 단순히 휴전선을 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만주 벌판의 일부까지 우리 영토로 표시된 그 웅장한 지도를 보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설계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비밀 금고에서 문서를 꺼내 내용을 확인하려던 순간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특수 설계된 금고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누군가 내부에서 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문서의 존재를 알고 있던 원로, 정치인 한 분이 문서를 열기로 한 날 아침에 자택에서 돌연사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이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그 타버린 문서의 잔해 속에서 겨우 살려낸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박 대통령의 유전자 정보가 담긴 설계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신적 유산, 즉 그분의 통찰력과 결단력을 어떻게 계승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는 현재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는 진짜 배신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고위층 이름들이 그곳에 적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어떻게 50년 전에 그분은 김정은이 냉동 보관될 것까지 알고 계셨을까요? 문서에는 얼음 속에 갇힌 독재자는 인민의 분노에 녹아내릴 것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김정은의 냉동 주석궁을 정확히 관통하는 예언이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던 은퇴한 노병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 불사조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 숨죽이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년 전 보릿고개를 넘기며 피땀 흘려 나라를 일구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오문서가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이미 50년 전에 우리 노병들과 어르신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와 나라를 지킬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3월에 보름달이 뜨면 평양 주석궁은 무너지고 진정한 통일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를 노리는 검은 손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국정원 내부에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저는 이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 심장이 멎는 듯한 발견을 했습니다. 문서 맨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12자리 숫자.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좌표인지 아니면 비밀번호인지 한참을 고민하던 중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양 지하 500m, 김정은의 시신이 보관된 그 냉동 캡슐 옆에 놓인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개인 감고의 비밀번호였습니다. 50년 전에 박 대통령께서 어떻게 김정은의 금고 번호까지 알고 계셨던 걸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거대한 의지가 시공간을 초월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비밀번호가 열리는 순간 북한 체제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또 다른 진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북한의 붕괴를 틈타 한반도를 통째로 삼키려는 붉은 용, 시진핑의 야욕이 이미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준비한 정룡작전, 그 소름 끼치는 음모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남기신 그 12자리 숫자의 전율이 채가시기도 전에 저는 국정원 지하 상황실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배신의 시나리오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붕괴를 틈타 한반도 전체를 거대한 공산 세력의 소나기에 넣으려는 중국 시진핑의 검은 야욕, 이른바 정룡작전의 실체였습니다. 2026년 3월 평양의 심장이 멎어가는 그 시각에 시진핑은 이미 한반도 4분할 점령 계획이 담긴 문서에 붉은 인장을 찍었습니다. 이 문서를 처음 보았을 때 제 손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시진핑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 지도에는 평양을 포함한 북한 땅이 4조각으로 찢겨 있었고 가중 가장 비옥하고 요충지인 지역은 이미 중국 인민의 반군의 주둔지로 명시되어 있었죠. 북한이 붕괴하는 즉시 투입될 50만 명의 중국군 이동 경로는 이미 압록강과 두만강 접경 지역에 거미줄처럼 짜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북한의 혼란을 수습하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지하에 숨겨진 핵기술과 평양 주석궁 깊숙이 감춰진 500kg의 금괴,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원을 통째로 강탈하려는 강도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시진핑이 김여정에게 하사했다는 남한 총독 임명장의 존재였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마무리되면 김여정을 남한의 통치 대리인으로 세워 사실상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오만한 계산이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남한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시진핑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우리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중국의 야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핵심 도시 20곳에는 조선족으로 위장한 중국 비밀 경찰의 거점이 요새처럼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부터 대구, 부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요양보호사나 택배기사, 심지어는 대학 교수로 위장하여 우리 사회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3월의 북한 붕괴에 맞춰 남한 내 가스밸브를 폭파하고 통신망을 마비시키라는 사이버 테러 지령까지 이미 하달된 상태였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국정원 조사실에서 시진핑과 남한 내 거물급 정치인이 비밀리에 회동한 녹취록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거기에는 3월이 오면 평양은 우리가 먹고 서울은 당신들이 관리하라는 시진핑의 음침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죠. 이들은 중국 공산당이 제작한 대한민국 통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세뇌하고 통제할지까지 세세하게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통째로 중국에 팔아넘기려는 매국노들이 우리 곁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감지한 미국의 대응도 전격적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즉각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전개하며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평양으로 급파된 중국 특수부대가 북한 호위부대와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며 주석궁의 금괴를 탈취하려던 순간 미국의 정찰 자산이 이를 포착해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중국 비밀 요원들이 우리 대통령 자택을 감시하며 암살 기회를 노리던 현장을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덮쳐 그들을 체포하는 긴박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제가 더 분노했던 것은 중국의 진짜 목표가 북한에만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진핑의 비밀 문서에는 북한 붕괴의 혼란을 틈타 독도와 이어도를 기습 점령하겠다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사방에서 압박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그들의 야만적인 발상에 저는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이런 시진핑의 야욕을 빤히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 언론은 이 끔찍한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중국이 3월을 붕괴 날짜로 확정한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3월의 대규모 애국 집회를 기점으로 남한 내부의 거대한 민중봉기를 조작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순수한 애국심을 이용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그 틈을 타 인민의 반군을 남한 땅까지 진격시키려 했습니다. 타겟은 유튜브를 보는 노인들이다라는 시진핑 비밀 수첩의 문구는 우리를 향한 그들의 조롱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시진핑의 오만함은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0년 전 박 대통령께서 예견하신 대로 그리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국정원 안가에서 시진핑이 지목한 남한 총독의 정체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인물은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정의로운 척, 국민을 위하는 척하며 보았던 바로 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시진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는 사진을 보았을 때 저는 이 사실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 국민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중국의 정령 작전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우리 어르신들의 저력입니다. 시진핑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또 하나의 사진은 상황실 전체를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30명의 서명이 담긴 비밀 협약서였습니다. 그 서류에는 북한 붕괴 시 한반도 영토의 일부를 중국에 할양한다는 믿기 힘든 조건이 적혀 있었죠. 이 30명의 매국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들의 배신을 뿌리치고 평양에서 사선을 넘어온 리설주의 손에는 과연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그녀가 가져온 피 묻은 가방 속에는 시진핑과 김여정도 몰랐던 김정은의 진짜 죽음과 관련된 최후의 폭탄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그 추악한 매국 협약서와 남한 내 배신자들의 명단을 확인하며 제가 치를 떨고 있을 때 서해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뚫고 인천항의 한 외딴 부두로 정체불명의 선박 한 척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2026년 3월 16일 새벽 2시 그 배에서 내린 여인은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의 퍼스트레이디였던 리설주였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낡고 해진 가죽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 가방 표면에는 이미 검게 변해버린 핏자국이 선연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체제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할 결정적 열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국정원 안가로 급히 압송된 리설주를 제가 처음 마주했을 때 그녀의 옷자락에서는 여전히 비릿한 피 냄새와 함께 주석궁 지하에 그 서늘한 냉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피 묻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김정은의 친필 사인이 매 페이지마다 선명하게 적힌 비밀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기를 한 장씩 넘기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김정은이 죽기 직전까지 느꼈던 공포와 자신의 친동생인 김여정의 독살 음모에 대한 구체적인 의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설주의 증언은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작년 12월 그 운명의 날 김여정이 김정은의 집무실로 들고 간 약사발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똑똑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오빠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건넨 그 치명적인 독약이 김정은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이었죠. 리설주는 그 현장을 목격한 뒤 딸 김주애를 데리고 탈출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남포항을 거쳐 서해 최전방의 38선을 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2시간. 하지만 그 12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박한 추격전이었습니다. 그녀를 호위하던 7명의 충성스러운 호위병사들은 추격해오는 보위부의 총탄에 한 명씩 산화해 갔습니다. 리설주와 주애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쓰러져 가던 그들의 마지막 외침은 오직 하나, 우리 아이를 남조선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리설주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시신을 뒤로하고 어둠 속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가방에 묻어있던 피는 바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 병사들의 것이자 죽어가는 남편 김정은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에서 나온 것은 일기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정원 조사관들이 가방 안쪽 비밀 칸을 뜯어냈을 때 거기서는 비닐에 겹겹이 쌓인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요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정은의 잘린 손가락이었습니다. 리설주는 김여정이 냉동 보관 중인 시신을 훼손하려 할 때 남편의 진짜 사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로 그 손가락을 직접 잘라 가져왔던 겁니다. 냉동된 손가락에서 검출된 독극물 성분은 김여정이 사용한 약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살인의 증거였습니다. 리설주는 울부짖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죽인 건 그 독사 같은 년입니다. 오빠를 얼음 속에 가둬두고 인민들을 속이고 있는 김여정을 처단해 주십시오. 그녀의 눈물 섞인 증언은 지하 조사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김씨 일가가 수십 년간 전 세계 비밀 계좌에 숨겨두었던 수조 원대의 비자금 명단을 우리 정부에 넘겼습니다. 이 명단이 공개되는 날 북한의 통치 자금은 완전히 말라버릴 것이고 체제는 그날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리설주가 가져온 명단 속에 우리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이름이 수십 개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막아준다는 명목하에 뒤로는 김정은 일가에게 거액의 뒷돈을 바쳐온 배신자들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죠. 이들은 겉으로는 애국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우리 민족의 적과 결탁해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온 자들이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예견하셨던 진짜 배신자들의 실체가 리설주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설주는 김정은의 숨겨진 장남의 위치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김여정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김정은의 아들을 암살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리설주는 그 아이를 이미 스위스의 한 안전한 가옥으로 대피시켰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씨 왕조의 정통성을 이을 유일한 후계자를 김여정의 소나기에서 빼내온 것이죠. 리설주는 대한민국만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은 북한의 퍼스트레이디가 아니라 오직 자식을 살리려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리설주가 안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평양에서 급파된 북한 특수자객 3명이 인천항 인근에서 잠복 중이다가 우리 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리설주를 암살하기 위해 독침과 고성능 폭약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리설주가 수용된 안가를 폭파하기 위해 자폭까지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정원의 치밀한 방어막 덕분에 큰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이는 김여정이 얼마나 절박하게 리설주의 입을 막으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었습니다. 리설주가 가슴에 품고 온 것은 비단 슬픔과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석궁 지하 500m 벙커의 상세한 구조도와 북한 전역에 숨겨진 비밀 미사일 기지의 좌표가 담긴 마이크로필름을 우리 측에 넘겼습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통일 전쟁에서 우리 군이 피해를 최소화하며 평양을 접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지도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 리설주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은 조사실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여정의 계획은 오빠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음 목표로 삼은 것은 바로 나만입니다. 이미 당신들의 턱 밑까지 칼날이 와 있습니다. 이 말과 함께 그녀는 김여정이 남한내 암약 중인 간첩들에게 보낸 최종 지령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지령서의 첫 줄에는 소름 끼치게도 우리 대한민국 노인들을 타겟으로 삼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왜 김여정은 우리 어르신들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보낸 자객들은 지금 우리 곁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리설주가 가져온 이 충격적인 폭로는 이제 우리 사회 내부에 숨어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향해 화살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독재자가 두려워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힘 그리고 그 힘을 무너뜨리려는 간첩들의 음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깝고 치밀했습니다. 리설주가 남긴 그 소름 끼치는 경고, 김여정의 다음 타겟이 대한민국이며 이미 우리 턱 밑에 칼날이 와 있다는 그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또 다른 영적인 경고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초순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의 작은 암자에서 울려 퍼진 11살 꼬마 무당의 피눈물 섞인 곡소리는 단순한 미신이 아닌 다가올 한반도의 대격변을 알리는 천기누설이었습니다. 저는 국정원 안가에서 리설주의 조사를 돕던 중 상부로부터 한 편의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그것은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한 어린 무당의 구판을 기록한 보안 영상이었죠. 11살밖에 되지 않은 가냘픈 아이가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 위에서 춤을 추며 쏟아내는 말들은 하나같이 주석궁 지하 500m의 진실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두 위에서 발바닥 하나 베이지 않은 채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3월 15일 평양 땅 아래에서 용의 시체가 썩어간다.
얼음 속에 갇힌 악마가 숨을 헐떡이며 남쪽을 노려보고 있다. 아이가 말한 얼음 속에 갇힌 악마의 형상은 제가 주석궁 지하 냉동 보관실에서 보았던 김정은의 그 기괴한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강원도 산골의 어린아이가 평양 지하 500m의 냉각 장치와 그 안의 시신을 그토록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는 이어지는 공수에서 건국 영웅 박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꿈속에서 한 노신사가 나타나 황금빛 검을 건네주며 말씀하셨답니다. 이 검으로 나라를 좀먹는 쥐새끼들을 베고 평양의 얼음을 깨뜨려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구할 구국의 검이다. 이 소름 돋는 예언이 울려 퍼지던 그 시각, 실제로 평양 시내 하늘에는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아리랑 7호 위성 사진에 포착된 평양 상공의 구름은 선명한 역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었죠. 이것은 북한 체제가 마침내 하늘의 심판을 받아 무너져 내릴 징조였던 것입니다. 11살 꼬마 무당은 이 역십자가가 평양의 멸망과 김씨 일가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예언하며 동시에 남한 내부에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을 지목했습니다. 아이는 구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청와대 뒤편 그늘진 곳에 커다란 쥐새끼 한 마리가 숨어 있구나. 그놈이 시진핑의 손을 잡고 나라를 팔아넘기려 한다. 아이가 묘사한 그 쥐새끼의 인상착의는 리설주가 가져온 배신자 명단의 최상단에 적힌 인물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이의 다음 예언이었습니다. 간첩들이 독침을 들고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으로 가고 있다. 그들은 늙은 용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나라를 마비시키려 한다. 이것은 단순히 무속인의 예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아이는 북한 붕괴 전에 나타날 마지막 징조로 백두산의 폭발을 예고했습니다. 땅 밑에 기운이 끓어올라 악마의 소굴을 덮칠 것이며 그 불길이 평양을 삼킬 때 비로소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었죠. 또한 아이는 시진핑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거대한 붉은 용이 머리를 잃고 비틀거린다. 시진핑의 운명도 3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구판이 절정에 달했을 때 믿기 힘든 자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예언을 쏟아내던 중 주변에 있던 모든 거울이 동시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양에서는 실제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긴급 속보가 타전되었습니다. 예언과 현실이 실시간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이 상황의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만 밝히는 가장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밀 신원조사 결과 21살 꼬마 무당은 사실 리설주가 12년 전 북한에 두고 왔던 친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리설주가 탈북하며 데려온 주애와는 또 다른 김정은의 핏줄이자 비운의 공주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북한 보위부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남한으로 보내졌고 신기를 타고나 평양의 비극을 영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예언을 마치며 우리 어르신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남겼습니다. 3월의 보름달이 뜨기 전 모든 집의 문 앞에 태극기를 걸어라. 그것이 간첩들의 사악한 기운을 막고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액막이다. 태극기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준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아이의 외침은 제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11살 어린 소녀가 피눈물을 흘리며 지키려 했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이는 꼬마 무당으로서의 마지막 공수를 남기고 쓰러졌습니다. 3월의 핏빛 달은 재앙의 신호가 아니라 50년 전 박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통일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뒤에는 여전히 검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가리킨 사진 한 장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제작진의 사무실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의 썸네일이었습니다. 왜 하늘은 이 어린아이에게 이토록 끔찍하고도 찬란한 진실을 보여주었을까요? 그리고 아이가 지목한 우리 곁의 간첩들,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이웃을 위장하고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당신의 이웃이 자객일 수도 있다는 그 잔인한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조선족으로 위장해 대한민국 핵심 도시로 침투한 3,000명의 자객, 그들의 소름 끼치는 암살 리스트가 곧 공개됩니다. 꼬마 무당의 그 서늘한 예언이 울려 퍼지던 순간, 저는 국정원 상황실에서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자료를 목격했습니다. 11살 아이가 가리켰던 그 쥐새끼들의 실체, 그리고 우리 곁에 숨어든 자객들의 명단이었죠. 2026년 3월 북한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김여정이 남한을 마비시키기 위해 던진 마지막 승부수는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침투한 3,000명의 비밀 자객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 택배 기사가 누구인지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평양 호위전담반 시절 남조선 침투 요원들의 훈련 과정을 직접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말투와 습관, 심지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즐겨 듣는 트로트 가사까지 통째로 외우며 철저하게 조선족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3,000명의 자객들이 우리 대한민국 핵심 도시 구석구석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1순위 타겟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애국 어르신들입니다. 김여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총칼보다 무서운 것은 진실을 기억하는 노병들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애국 집회를 주도하거나 나라 걱정에 앞장서는 어르신들을 소리 없이 제거하기 위한 암살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국정원에서 확인한 그 리스트에는 서울 강남의 어느 경로당 회장님부터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극기를 개양하시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성함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객들의 위장술은 가히 천인공노할 수준입니다. 그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혹은 매일 아침 문 앞을 찾는 택배기사나 가스 검침원으로 변장해 여러분의 안방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밤마다 그들이 창밖으로 보내는 정체불명의 빛 신호는 단순한 가로등 깜빡임이 아닙니다. 평양으로 보내는 비밀통신 장비의 신호였죠. 제가 직접 만난 국정원 요원은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박 선생, 지금 옆집 사람을 의심하지 않으면 내일은 늦을지도 모릅니다라고 말이죠. 더욱 끔찍한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들은 흔적도 남지 않는 기억상실 유도 약물을 사용합니다. 어르신들이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입을 막으려는 속셈이죠. 심지어 3월의 북한 붕괴 직전 남한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의 주요 도시 가스밸브를 동시에 폭파하라는 지령까지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질식시키려는 거대한 음모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서울 종로에서 애국 집회에 참석하고 귀가하던 70대 어르신 한 분이 정체불명의 조선족 남성들에게 납치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을 직접 인터뷰했을 때
그분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놈들이 내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다가왔어. 말씨는 우리말 같았지만 눈빛은 짐승의 것이었지. 이 긴박한 인터뷰 영상은 국정원에 의해 압수되었지만 저는 그 내용이 사실임을 확신합니다. 간첩들의 아지트에서 발견된 소름 돋는 대한민국 파괴 계획서에는 우리 국민들이 마시는 상수도에 독을 풀겠다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잔인한 계획을 세운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어르신들이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신적 지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3,000명의 자객을 지휘하는 남한내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 존경하며 따르던 텔레비전에 자주 출연하는 유명 대학 교수였습니다. 지식인의 가면을 쓰고 뒤로는 김여정의 독침을 닦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활동 자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제가 1챕터에서 말씀드렸던 평양 지하 500m에서 빼돌려진 평양발 금괴들이었습니다. 이 금괴들은 중국을 거쳐 남한의 지하 경제로 흘러들어와 간첩들의 활동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친 시장의 금은방 중 일부가 그들의 자금 세탁 창구였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간첩을 1초 만에 식별하는 3가지 질문을 정격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건국 기념일이 언제인지 물어보십시오. 둘째,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중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셋째, 김정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에 당황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바로 여러분의 곁을 노리는 자객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간첩들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역사이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북한 체제는 진실이라는 빛 앞에서 녹아내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들이 내린 3월의 피라는 지령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깨어있는 정신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간첩들의 비밀 수첩에서 발견된 마지막 문구는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타겟은 유튜브를 보는 노인들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8챕터에서 우리는 50년 전 박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그 위대한 통일의 결말과 이 모든 음모를 깨부술 최후의 승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간첩들의 수첩에 적혀 있던 마지막 문구, 타겟은 유튜브를 보는 노인들이다라는 그 비열한 지령을 보며 저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나라의 뿌리이자 거짓 선동을 단칼에 베어버릴 진실의 칼날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드디어 50년 전 건국 영웅 박 대통령께서 예언하셨던 그 위대한 승리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평양 지하 500m에 갇혀있던 얼음 악마의 시대가 끝나고 한반도 전체에 태극기의 물결이 오라치는 그 장엄한 현장을 이제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평양 주석궁 앞에 세워져 있던 거대한 우상들은 하루아침에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을 일구고 지켜온 수많은 무명용사들과 애국 어르신들을 기리는 영웅의 동상이 우뚝 솟아올랐죠. 제가 평양 거리로 다시 돌아갔을 때 보았던 광경은 제 평생의 한을 풀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굶주림과 공포에 떨던 2천만 북한 주민들이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 나와 남한에서 올라온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들의 절규는 삼천리 강산을 뒤흔드는 통곡이자 환희였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의 정점은 바로 청와대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불사조 계획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그 문서의 마지막 문구는 제가 읽는 순간 무릎을 꿇고 통곡하게 만들었죠. 애국 노병들과 지혜로운 노인들이 마침내 통일의 문을 열 것이다. 그들이 든 태극기가 평양의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 되리라. 50년 전 박 대통령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패기보다도 한평생 나라를 걱정하며 태극기를 놓지 않았던 여러분의 숭고한 정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70세가 넘은 어느 참전 용사 한 분이 평양 주석궁 옥상에 올라가 김씨 일가의 붉은 깃발을 내동댕이 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꽂는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순간 시진핑의 정룡 작전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야욕에 맞서 우리 국군과 애국 시민들이 하나로 뭉쳐 만주 벌판까지 우리의 기상을 떨치자 오만했던 시진핑도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고토를 회복하며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초인류 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되었을까요? 박 대통령의 유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어르신은 건국 공신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통일 조국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존경받는 사회가 열린 것입니다. 통일 후 북한 땅에서 발견된 지하자원의 가치는 무려 1경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엄청난 부의 주인은 바로 대한민국을 지켜온 여러분입니다. 94만 원의 유튜브 수익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가치가 실현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승리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폭로했던 이 진실들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널리 알려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알리는 것 자체가 바로 제2의 애국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나가 평양의 간첩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핵폭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 박대식은 앞으로도 사장님과 약속한 대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매일같이 이 충격적인 진실들을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어둠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고 승리의 깃발은 이미 평양에 꽂혔습니다. 50년 전 박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그 위대한 대한민국, 시진핑의 야욕을 꺾고 만주를 호령하는 그 당당한 조국이 이제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가장 평온한 잠자리에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이 자유와 번영은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지금 바로 누르십시오. 오늘 밤 가슴속에 태극기를 품고 장엄한 승리의 꿈을 꾸십시오.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며 우리 어르신들의 이름은 역사의 페이지마다 황금빛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애국 어르신 만세, 박정희 대통령 만세. 저는 내일 더 강력한 진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디오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